똘똘한 한 채, 마용성, 로또 청약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포착된 시장의 변화를 잘 드러낸 키워드입니다.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목표는 주거 안정,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요 억제였는데요. 지난 2년간 8차례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 시간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두 분께 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이 부동산 정책 또 시장에서의 평가를 아주 짧게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어떤 경우에서나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을 많이 베푸는 쪽인데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의 평가는 고집과 경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집과 경직. 고집과 경직. 그래서 정부가 사실 뭐 점수에서는 거의 50점을 저는 못 넣는다고 보고 있고요. 네. 고집이라는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수요 억제 책에 지나치게 사실은 그것을 고수해 왔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간에 좀 문제가 있자 뭐 공급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포용하면서 신도시 개발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투기 수요 억제라는 그 관념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고집을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직이라는 부분은 중간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도 상당히 지금은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물량은 넘치지만 또 수도권의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적 대응보다는 상당히 경직된 모습으로 시장과는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고집과 경직이라는 단어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평가해봤습니다. 네. 네. 좀 인상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네. 우공이산이란 사자성어가 우공이산. 있는데 예. 비가 와도 뭐 열심히 가다 보면 산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제 여러 8번, 9번 계속 대책을 내면서 결국은 9번째 9.13 대책이 조금 이제 집값이 잡혔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성과를 좀 이루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 각기 다른 평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일단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현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거래 절벽, 많은 분들이 지금 매매 거래가 되지 않는 점으로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정부가 생각했던 것은 주택 투기 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고 대출을 억제하면서 또 보유에 따른 여러 가지 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서 팔 수 없는 여러 가지 규제적 장치도 좀 있고요.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버티기에 돌입한 그런 상황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있어서 거래는 거의 안 되는 상황들인데요. 사실 전년 대비해서 본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거래량은 거의 20% 수준에 머무르는 굉장히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하락세 자체가 사실은 조금씩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감정원의 주간 동향을 보더라도 하락세가 뭐 25주 이상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하락폭 자체가 최근에 와서는 0.05% 이내로 지금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추락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감들도 시중에서는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거래 절벽 속에서 결국은 버티기가 이기느냐 아니면 정부의 강공책이 강공 드라이브가 결국은 성과를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결국은 결승점을 앞둔 아주 지금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을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교수님과 좀 반대, 좀 다른 의견인데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정도가 좀 높아졌고 다만 이제 상승폭은 하락폭이 둔화가 됐는데 그것이 일시적 반등, 주식시장에서 뭐 우리가 기술적 반등, 일시적 반등이나 표현 쓰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접어든 지가 아시겠죠? 문재인 정부 하락이라는 표현으로 종결은 됐지만 그 2년 동안 뭐 엄청 올랐거든요. 뭐 서울 평균가가 2억이 올랐습니다. 그런 걸 계산해 볼 때 지금 그 정도 안 내려왔거든요. 단지별로 1억씩은 내려왔지만 평균을 내리면 한 3, 4천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시장 정상화와 안정화라는 표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친 집값 뭐 이런 시절이 바로 2년 전이에요. 1년 전. 네네.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제가 볼 땐 이제 시작인데 이 현상이 잠시 매수자나 매도자나 혼돈의 시기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시장에서 서로 이제 체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이 형성돼야 이제 가격이 시장에 다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늘 텐데 그 시점이 사실은 뭐 국회도 정신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냥 매수자든 매도자든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제 두 박사님 말씀은 이제 네. 버티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쪽 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참여자 중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또 건설사 이쪽 입장에서는 이쪽 표현 바닥을 쳤다는 표현 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양쪽을 갖다 다 같이 두 개 같이 보셔야지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매수자 매도자 다 현재는 약간 관망세 이 정도로 좀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 집값 안정세는 네. 9.13 대책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8번 대책이 나왔지만 더듬어 보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던져가지고 파리 대책 던져서 좀 괜찮을 때 뭐 영동 지하 대도시 여의도 개발 이런 거 던지셔가지고 다시 폭등하고 이런 건 좀 정신없는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 속에서 계속 이어오다가 이번 정부도 뭐 노무현 정부랑 똑같다, 뭐 노무현 시즌2 이런 식으로 가다가 네. 결국 9.13 대책이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성행했던 갭 투자자에 대한 타겟을 둬가지고 딱 박았다는 얘기죠. 네. 갭 투자자들이 더 이상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못하게. 제도를 갖다가 던진 순간부터 뭔가 좀 강력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1가구 2주택자가 지금 400만 원인데 1,700만 호에 집중해서 우리나라 집이 그 60%거든요. 자가 보유율이. 그럼 네네. 60% 빼면 한 700만 남아요. 네. 700만 중에 법인이나 뭐 정부나 이렇게 갖고 있는 2, 300만 빼면 400에서 500만이 이제 나머지 유휴 주택인데 네. 그중에 1가구 2주택자가 우리가 200만 명이에요. 400만 명이니까 결국은 절반 대한민국의 유동성 거래의 어떤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유동 있는 가수의 어떤 물량들을 1가구 2주택자 갭 투자자들이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딱 찍으니까 제가 볼 때 이 현상이 잠시 이어지지 않고 좀 더 갈 것 가지 같다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9.13 대책이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었다라는 평가를 네, 내리신 그 전에 거 비하면 그게 제일 효과가 있었죠. 좀 아쉬웠던 대책도 있었을까요? 공급 대책이 뒤늦게 나왔죠. 아, 시점상? 네, 네. 예, 공급 대책은 같이 했어야지 완벽한데 네. 너무 좀 같이 발맞춰 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자성어 뭐 5023, 처음에 할 네. 때도 오락가락 하려다가 제가 우공이라고 오락가락.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정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발이 더 맞춰지지 않는 그런 정책의 네. 어떤 엇갈리는 모습들? 우여곡절 갈치자인 끝에 것 같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온 거죠. 제가 볼 때.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일단 9.13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영향력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9.13 대책에 대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9.13 대책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세금 규제 부분, 세금 부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네. 또 대출 대출 규제를 규제죠. 하고 일부 아까 말한 수도권의 이제 그 공급 부분도 포함이 되긴 했는데요. 이 9.13 대책의 강도가 셌다 해서 또 시장에 충격을 많이 주고 부담감을 강화시켰다는 점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9.13 대책을 굳이 평가하자면 저는 압력밥솥의 틈새 메우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규제의 끝판왕이긴 한데 네. 압력밥솥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 틈새를 메워가지고 완벽하게 메운 것처럼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수도권 3기 신도시 그 후보지 발표와 함께 보면은요, 궁극적으로 만일에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만들어서 서울과의 근접성, 그리고 교통 부분에 대한 편리성들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네.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 있어서의 공급 부족에 지금은 당장 입주 물량이 많지만 향후 3, 4년 뒤에 있어서부터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은 메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메우지 못한 가운데 지금 압력밥솥의 틈새를 메우는 식으로 해서 내부 압력을 커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은 또 궁극적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9.13 대책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촘촘하면서도 마지막 그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수요자들에게, 투기 수요자들을 포함한 수요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압력 자체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시에 그러니까 그런 풍선 가능성을 안고 효과라든지 있다.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발표됐던 그 3개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 예정보다는 앞당겨서 발표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 상승 요인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 불씨를 바로 잡겠다라는 시장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낯설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낯설어. 6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네. 늦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충분히 준비를 앞당겨서. 하니까 예. 한 달도 아니고 거의 2달 먼저 발표한 거잖아요. 5월 앞당겼죠. 초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고 네. 기사에 요즘 뭐 바닥을 쳤나 아. 뭐 이런 표현들이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 주택거래량이 네. 전월 대비 좀 상승으로 좀 반전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러기에는 좀 너무 세다라고 생각했죠.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정국이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운데 공급 대책은 발표한다고 6월 말에 한다고 했고 그럼 패스트트랙이 지금 결국은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잠시 휴면기예요. 휴면기고 뭐 각 당 원내대표들 뽑으니까 이제 잠시 조금 뭐랄까 이제 회복 분위기를 살짝 있을 때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타임이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임시국회가 만약에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좀 한다고 해도 네. 거기서 싸움 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고 또 저번처럼. 또 그럼 정신이 반복되는 없잖아요. 거겠죠. 네. 그때 발표하면 사실 어떤 시장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인지도나 효과가 좀 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 참여 세력들의 어떤 좀 반등에 대한 시장 친화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시기에는 너무 좀 이르지만 이런 정치적인 어떤 여건들 때문에 급하게 좀 발표했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 박사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예. 저는 3기 신도시 발표를 이번에 뭐 똑같이 제가 볼 때 좀 성급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한 6월 말까지 계산한다면 거의 2달 가깝게 당겨서 한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은 이미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미 발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후보지, 남은 후보지를 이렇게까지 성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중에서도 강남 쪽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 이제 바닥세 다지기로 볼 수 있는 조짐, 그렇게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조짐들이 나타난 것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우려감들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제 후보지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뭐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분양이 최근에 와서는 3월 달 같은 경우 보면 급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 지금 수요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 부족을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아닌데 이미 기존에 발표했던 신도시 그 사업 추진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그 전에 후보지 유출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는 좀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있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상황의 변동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급하게 아마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이래서 저는 뭐 그 평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 지정된 네. 지역 중에서 그래도 여기는 네. 진짜 잘 선정했다. 네. 여기는 진짜 필요했다라고 하시는 지역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지금 고향 창릉지구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로서는 너무 좋지만 네. 최근에 많은 어떤 그 지역 주민들 그 이전에 있는 일산이라든지 신도시에. 파주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에서도 보듯이 네. 그 위치 자체가 좋긴 하고 서울에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1km라고 하지만 거의 뭐 붙어 있는 화정 쪽, 서울이더라고요, 거의. 서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그 지역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면에 있는 2기 신도시의 많은 도시들의 어떤 여러 서울 접근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악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필요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있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은 현재 2019년도의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상당 부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급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굳이 좋은 어떤 자리로서 나중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을 이야기하라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 도심에 있어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1,000호를 좀 이상이 되는 사당 지역에 있어서의 복합 환승센터 쪽이라든지요. 또는
군 유휴지를 갖다 활용한 1200세대를 공급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그런 정도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대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후보지들이 과연 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한 교수님은 뭐 좀 여기는 괜찮았다는 데 없으세요? 너무 정부 지금 저 다 잘한 게 괜찮습니다. 없는데. 예, 저는 박사님하고도 이제 좀 다 다른 괜찮다. 의견인데 네네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지금 질문 자체가 어디가 괜찮냐 발표 중에 네네네. 거기에만 맞춰서 답을 드리면 개 중에 이게 낫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부천 건가요? 대장지구하고 부천대장? 네, 네. 고양 창릉지역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추가된 데네요. 네, 두 군데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깝고 처음 네. 입지가 좀 제일 뛰어나고요. 네. 그동안 발표한 것 중에 그다음에 이제 교통에 대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이미 광역시자체 뭐 교통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미 사인까지 그날 한 걸로 알아요. 네, MOU 뭐 맺어서. 슈퍼 BRT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 지어지더라고요. 부분이 사인을 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고 예산 어떤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선권이 있겠죠. 빨리 되고. 지금 이제 2기 신도시 분들이 지금 화를 내시는 게 그거죠. 2기 신도시 교통망도 제대로 안 하고 네. 3기 신도시 교통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다라면 네. 이건 뭐 무슨 경우냐라고 많이 아쉽죠.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2기 신도시부터 다 하고 나서 3기 신도시를 이어가야 되는데 조금 편애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은 문제지만 하여간 결론적으로 3기 신도시 혜택이 많이 가고 다 자조경지 3분의 1, 공원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네.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강남만 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더 좋게 지을 수도 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강남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만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볼 네네. 때는 부천 대장지구하고 고양 고양 창릉지구를 네. 뭐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괜찮게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예, 예. 네. 자,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과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투기 수요 억제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뒤늦게 공급 대책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략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시장 상황들을 좀 더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주거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요. 시장 상황들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네. 또 지금 지방 상황에서도 그동안 양극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최근에 와서는 서울과 그 나머지 지방의 양극화로 변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들은 여러 가지 경기 침체와 함께 대출 억제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실현시키려는 마지막 순간에서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지만 2기 신도시의 사업 진척률 자체가 4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등등 해서 검증되지 못한 많은 발표 등으로 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거나 또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동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서 정말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정책들을 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요? 지금처럼 기조를 네, 이제 3년 유지하면 차인데. 네, 기조 유지를 바꿀 수는 없죠. 아.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기조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기조 속에서 지금 빠진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에 발표한 것도 분양과 임대 물량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어요. 네. 디테일한 선거 부분은 안 판티가 나왔더라고요. 디테일이 좀 네. 부족하고 도시 재생에 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기 신도시 분들이 기사 오늘 보시면 이기 신도시 볼멘 소리 뭐 네. 맞아요. 청원 네. 뭐 난리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 한 1조 정도면 되거든요. 그 도로 놓는 거. 용서고속도로가 1조 들었어요. 도시 재생에 지금 50조 쓴다고 문재인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 급한 게 교통이죠. 그럼 우선순위도 다시 바꾸고 분양 임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이 지금 우리 경기의 뭐 하락 상승 회복 뭐 후퇴가 그 기준에 맞추면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약간 후퇴 약간 부분을 추세에 접어드니 있다. 네. 이런 부분들 총체로 고려한다라면 네. 부동산 이런 것들을 너무 쬐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전체로 보셔서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이렇게 해야지 네. 오로지 뭐 총선을 대비한 막 일방적인 어떤 행보보다는 진짜 서민의 어떤 삶을 돌봐보는 그 디테일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한테.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 유지가 지금 안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또 내년에 또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입주 물량의 여파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고요. 또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도 공급 물량이 적지 않게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있어서 전체적인 가격 안정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을 너무 급하게 보실 건 아닌데요. 내년 총선과 맞물려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부안해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되고요. 여러 가지 경기 사이클과 함께 또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경기 변동들이 있지만 실수요자라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준비해온 그 계획에 따라서 어느 시점이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따지기보다는 바로 지금 자기가 준비되는 대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주거 안정 부분에 있어서 주거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저는 가장 긍정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땐 뭐 좀 정치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 유택자 비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대4 정도인데 네. 서울은 좀 더 심합니다. 5대5입니다. 네. 55% 정도가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서울 경기권 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바꾼다거나 어떤 다주택자의 좀 완화, 좀 숨막히면 풀 이런 형식을 쓰면 또 역풍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정부 당국자나 그쪽 뭐 선거 캠프 사람이라도 이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건 맞습니다. 유지한다는 건 뭘까요? 총선이 끝나면 좀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 상황이 총선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가니 이거에 맞춰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좀 고려한다라면 내년 총선 이후에 정부에서 약간 풀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총선 전까지는 조금 일관적인 게 유지될 것 같다. 네. 그러니 그런 추이를 보고 총선 이후에 다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겸임 교수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